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추 장관이 제기한 혐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어제 이제 그 관련한 구체적인 징계 혐의에 대해서 직접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은 우선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 것들은 검사의 공정성, 직무, 의무를 위반한 검사 윤리 강령으로 위반했다라고 본 것이고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라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이라든가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들의 어떤 개인 성향이라든가 과거 판례라든가 정치적인 성향, 특정 연구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제 수집을 했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채널A 사건과 황명숙 총리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감찰본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감찰 개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 개시를 무마시켰고 중단시켰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이고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언론 등을 통해서 다수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 개시에 대한 내용들을 유포했기 때문에 관련된 직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현재 대선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되는데 그것을 방임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감찰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대면 보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서면 답변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또한 감찰 대상자로서의 감찰 협조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적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징계 혐의가 있고 징계 청구권자라서 징계 청구를 개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뭐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집중돼서 보도되고 있는 게 이 불법 사찰 혐의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새롭게 드러난 내용인 것이죠? 일단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 저희가 과거에 어떤 군사 정권이라든가 권력기관에서 개인 민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또 불이익을 준다라던가 인사무에서 배제를 한다던가 이런 조치들을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만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네. 불법 사찰인지 여부는 현재 좀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일단 재판부 성향, 뭐 가족 관계, 취미 또는 과거의 판례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수집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제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그 대검에서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냐면.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검사가 이제 재판 수행하는 것도 공소 유지하는 것도 검사의 직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걸 수집해 왔는데 예. 공권력을 사용해서 특히 수사 인력을 사용해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개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리서치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주요 사건들 관련해서 재판부 판사의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그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보고를 한 곳이 어디였는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반부패 강력부입니다. 근데 공판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재판을 대비한 것이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반부패 수사부에서 할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 일을 처리해 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인력이나 공권력을 사용을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보고 있고 검사 직무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법 부당함이 그 갈려진다라고 명확하게 또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런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가 정당한 업무이냐 아니면 도를 넘은 위법한 행위이냐 자체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특히 정보를 수집한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예. 법원에서 이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있는데 일단 추미애 장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저희가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중요 사건 재판부를 누가 재판부인지 관심이 가게 그건 뭐 되거든요. 당연한 그래야 일이겠죠. 변론 네. 활동에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 주변 사람들을 탐문한다던가 특히 정치적인 성향 같은 경우는 뒷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네. 나아가서 이런 행위까지 했다라고 하고 반부패 수사부에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어떤 개인의 성향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예. 충분히 위법 소진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직무 배제 관련해서 징계 청구서가 도달하는 즉시 직무 배제의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받는 순간 이 출근도 할 수 없고 관련된 총장으로서의 어떤 법률적인 권리나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가처분을 통해서 신속하게 불복하겠다라는 게 윤 총장 입장이어서 결국은 법원에서 이 징계 청구가 타당한지 직무배제 결정이 타당한지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너무 이르긴 한데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가장 큰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해임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결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이르긴 합니다. 예. 일단은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징계 혐의자의 이런 사유와 특히 징계 혐의자의 어떤 반론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경징계 사유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상 초유의 헌정 사상 초유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인데 특히 이 징계의 결정에 따라서 뭐 견책, 감봉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거론된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일부라도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 예. 부당하고 직무 해태다가 아니라 규정들을 위반했다라는 위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보통 징계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징계 청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다 보니까 징계위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징계 청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총장이 하지만 이 총장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 징계 청구권자인데 이 징계위원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된 의결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에서 이 징계 결정엔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래야 이 징계 결정에 윤 총장 측도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원장으로서의 그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의결 자체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오후 6시였죠. 그 브리핑 나오고 나서 거의 근소한 시간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윤 총장의 입장이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시간에 나왔는데 앞으로 윤 총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여러 차례 요구하고 이것이 반려되는 과정에서 이 대면 감찰을 거부했을 경우에 이렇게 징계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수순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불복하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브리핑 직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일단 직무배제에 대해서 가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행정소송은 일단 절차가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배제가 바로 해제되기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예. 최소 수개월의 소송이 진행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당장에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소송을 즉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대검은 추 장관이 든 6개 사유를 모두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일단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거론했던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것은 왜 부적절하냐면 공정성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지적을 했는데 관련 사건이 이제 계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 자체가 이 만난 시점에는 이미 이제 기소돼서 재판 과정에 공소유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검찰과 이 관련된 관계인의 어떤 관계성이 굉장히 희석된 상황이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불법 사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정보 수집에 불과할 뿐 위법한 수단으로 사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조회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채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찰 개시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이첩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직무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낸 바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대면 감찰을 위반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찰에 전면 응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면 감찰로서 그 절차를 조율해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협조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예. 그 재판 열리고 아무튼 최종 판단 받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윤 총장 임기를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다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임기 내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총평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 검찰과 법무부의 일을 스스로 자정 능력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판사님들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결정해야 되는 사법부 결정에 따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조직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이 훼손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예. 특히 또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또 신임하고 불신임하는 또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자정 능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법원으로서도 좀 난감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징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니고 감찰이 제대로 개시돼서 이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해야 판사님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통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1, 2주에 나오는 사건도 있지만 이런 사건은 예. 단순한 사건이고 최주 2, 3주 정도, 3, 4주 정도는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총장이 직무 배제된 상태로 1, 2주, 2, 3주를 가야 되는 또 국민으로서는 또 상실감을 가지는 상황이 펼쳐졌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가처분에서 이것은 본안에서 판단하라고 넘겼을 경우 가처분에서는 이거를 직무배제 효력정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또 본안 소송에서 수개월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검찰총장의 어떤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조금 더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나만 더요. 그리고 어제 이제 손 변호사께서 저희 연합뉴스 해주셔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사건 저희가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공교롭게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 최모 씨에 대한 기소가 오후에 이루어지고 오후 6시에 이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연관성이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배우자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는 이제 기소되고 일부는 불기소됐는데 각하 처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을 통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던가 또는 수사를 무마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첫 번째, 해임 처분이 가능할 수준의 직권남용의 징계 사유가 되는데 예. 그거는 징계 사유로 거론이 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떳떳하다, 지금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개인 비리 혐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어제 같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장모 사건은 왜 관련자들은 이미 확정 판결로 실형까지 받고 그 복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이제야 지목에 대해서 뒤늦게 기소가 됐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같은 공범 4명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요양급여를 받았고 이것이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서 실형 4년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럼 공범 중에 한 명은 왜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윤 총장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고 나서야 기소까지 이르렀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기소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기소가 된 상황이지 뭐 유죄가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어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역시도 사실 검찰에서 어떤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총장 가족 사건인데 뭐 장모님은 사실은 뭐 결혼하기 전 사건을 윤 총장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하지만 도덕성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같은 날 이런 주요 혐의로 징계 청구까지 당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